안녕하십니까, 우자입니다. 2026년 2월 1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명절은 가족과 함께, 그렇죠, 명절은 가족과 함께 지내죠. 대기업이 설 연휴 최장 9일 동안 쉰다. 아이고, 많이 노네. 예, 최장 9일 워라벨, 좋지요, 워라벨. 예, LG는 뭐 그렇다고, 요즘 뭐 그렇다고 보면 되고. 롯데케미컬, 예, 우짜 사촌 동생이 롯데케미컬 다니는데, 재충전의 시간, 뭐 붙이는 거는 좋은 거로 붙이네. 예, 뭐 그래 됩니다. 하여간에 뭐 설은 다시 돌아왔고요. 이번 설 해가지고 건강하고 아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우짜가 설에는, 이번 설은 보자, 월요일, 화요일이 설이죠. 월요일 그 뉴스 모으면 웬만한 일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월요일 안 하고요. 저 설날 당일은 뭐 당일 안 해야 되는 거고. 하여간 뭐 한 이틀 정도 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뉴스 모으면 말이죠. 자, 넘어가가지고 국힘 윤리위 변진이 당원권 정지 1년, 친한계는 장동혁이 제명해야. 친한계를 갖다 계속 자르고 있네요. 예. 판단 유보.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직 자동 박탈 전망이다. 친한계는 이적행위. 예, 뭐 이적행위 한다 이러고 뭐 지방선거가 장동혁 때문에 망했다 이래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자 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지금 국힘의 지방선거 운동은요, 국힘 스스로 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하고요 더불어가 대신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 지그끼리 어째 한다 해가지고 지금 뭐 그럼 변전이 놔두면은 국힘이 어째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선거운동은요, 이재명하고 더불어가 대신 떼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와서, 자, 요거네 가지고 보시면 뭐 흥미진진한 거니까, 월요일이니까, 월요일한다, 토요일이니까, 게다가 설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재밌는 거 한번 말씀드리죠. 세계 최강 스텔스기 F-35의 굴욕, 레이더 없는 최첨단 전투기 조롱이다. 예, 록히드 마틴이, 예, 히토류 수급 나랑 이거는 아니고요. 그 문제는 이겁니다. 설계오류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AI 탓하던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좀 알고 가야지. 이렇게 요즘은 AI 탓하고 히토류 탓하고 이러면은 망고 땡인데 아니에요. 예, 무게추 탑재 납품 논란이다 뭐 나와 있고요. 그 무게추 탑재한 거 사진이, 예, 당연히 없지요. 예,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짜가 뭐 중국 히토류 통제에 미국 방산 공급망 직격탄, 눈먼 비행기로 전락, 예, A사 이거 저 레이더죠. 해가지고 APG 85 레이더 크기 안 맞아 장착 불가. 이거 설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일단 납품하고 보자식의 미 방산 제조 현주소 5대인데, 말씀드리죠. 우짜가 그 문제의 사진을 갖다가 보여드립니다. 자, 무게추 달았죠? 예, 무게추 요 달았습니다. 앞에. 요 레이더 달려야 되는 이 부분에 무게추가 현재 달려 있다. 이게 됩니다. 뭐 기사는 뭐 패스하고, 우짜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록히드 마틴이 향후 2년간 생산될 F-35에 AN/AZP-85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죠. 에이사 레이더라고 합니다. 에이사 레이더 또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그래가지고 APG-85, 이거 대신에 이 무게추를 그 레이더 무게만큼 되는 걸 갖다가 여기다 달았습니다. 여기 달아가지고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하고 있으면서 향후 생산 과정에서 레이더를 추가 장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좀 꼬라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AN/APG-85 A사 레이더가 장착된 F-35의 실전 배치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전력 공백이 심해지는데, 예, 하여간에 지금 이 꼴이 나고 있다 이게 됩니다. 단 우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전에 글로벌 이코노믹스 뭐 거기서도 뭐 얘기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F-35 레이더 이 건과 관련해서 잘못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토류, 이거 레이더 관련해서 히토류 특정하면 여기 쓰이는 히토류가 뭐냐면, GNA 해가지고 질화갈륨이라고 있습니다. 질화갈륨.
이 질화 갈륨, 그러니까 그 히토리죠, 똑같이 거기 들어가는 중에서 질화 갈륨이라는 건데 이 공급 부족하고요. 이 AN/AGP85 A사 레이더 개발 지연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물건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자체가 개발 지연 자체가 지금 설계 오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AN/AGP85 A사 레이더 개발 지연은 여러 가지 설계상 오류와 프로젝트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은 받아서 납품하고 레이더를 안 준다. 좀 골 때리다가 보면 되겠죠. 예, 하여간에 정확하게는 이거 히토류 공급 그게 아니고 이거 록히드 마틴의 이 레이더 설계상의 오류와 프로젝트 전체 이 관리 부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입니다. 금덩이는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2.32% 해가지고 다시 5,000달러 이론세 5,000달러 위로 해가지고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는데 우짜가 말씀드렸죠. 5,100달러가 중요하다. 5,100달러 라인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해가지고 ABC를 말씀드렸죠. ABC 지금 5,100달러를 갖다 돌파 못하면 ABC C 해가지고 떨어진다고 우짜견적으로 예상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짜가 캡처하는 시간이 이게 6시 한 41분 뭐 이래 되겠네. 캡처하는 시간 기준에 해서 1온스에 5,034.90달러가 됐다 이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요. 자, 금덩이 봤으니까 다시 은덩이죠. 은덩이는 2.50% 갈수록 좀 퍼포먼스가 좀 그렇다 짜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간에 2.50% 은덩이는 2.50% 상승해서 1온스에 77.07달러가 됐습니다. 여전히 80달러를 회복 못하고 있다. 물론 캡처한 시간은 6시 42분입니다만 좀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은덩이의 경우는 좀 그렇다. 우자가 어제 말씀드렸죠. A, B, C 이거가 해당이 안 된다. 이거는 은덩이는 예, 이래 말씀드렸고 뭐 우자가 뭐 지금 벌써 몇 주째 가지고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해가지고 금덩이, 은덩이는 업앤다운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예상한다. 그리고 현재 조정장이다라고 우장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어제 해가지고 뭐 0.04% 떨어졌는데 이거 뭐 떨어졌다 말하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거의 뭐 변동이 없었다 뭐 이래 보시면 되겠죠. 예, 이래 됩니다. 그래서 96.888 이래 됩니다. 예, 22평선이 이제 점점 따라오고 있고 이래 되네요. 여기가 중요한 분기점이다 보면 되겠죠. 202평선 해가지고 요걸 갖다 돌파하느냐 말하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현재는 밑으로 다 다이브하고 앉아있다. 수영하려고 잠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어제 가지고 달러인덱스 예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설 연휴가 낀 다음 주까지 해서 요 200 뭐 202평선이나 말하기 그렇다마는 하여간 11년짜리 트렌드 라인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경우 우짜가 94 일단 94 보고 더 심한 경우에는 90까지도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떠진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원화입니다. 원화도 뭐 별로 뭐 변동이 없습니다. 0.02%는 뭐 변동이 거의 없죠. 예, 어제 장중에서 1447.76 뭐 이래 되고 있네. 예, 그리고 저녁에 또 한 번 더 찌르고 이랬네요. 그랬다가 새벽에 1440원 뭐 이쪽까지 갔었습니다. 하여간 뭐 변동이 없습니다. 예, 뭐 평이합니다. 변동 없이 평이하다 이게 되겠고요. 자 넘어가고. 그런데 우리나라 50년 만기 국채 옥션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50년짜리입니다. 50년짜리. 10년, 20년, 30년 이게 아니고 무려 50년입니다. 50년. 50년 동안 어느 인간이 50년 동안 이걸 들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50년 만기 한국 국채 옥션이 경매가 있었는데 역시나 인기가 없어서 지난번 옥션 때는 얼마였다? 이 5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20%였는데 어제 2월 13일 옥션을 갖다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5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국 국채 수익률이 3.465%로 좀 껑충 뛰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거 뭐 한 단계 쭉 올라가고 뭐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보이죠. 지금 이거 빚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뭐 50년 만기라 하면 뭐 그냥 대부분 보면 50년 만기 그래 50년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50년 만기면요. 우자가 지금 보자. 50년. 지금 우자가 50대가 그지 후반이니까. 50대. 그러면 우자가 100년 훌쩍 넘어가지고 살아야지만 이 돈을 갚는 걸 볼 수 있다. 예? 그래 됩니다. 참고로 이거 50년 만기 국채 이거 판매를 갖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공주 때부터 시작했죠? 공주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그냥 만들어 놓기만 했고 이걸 적극적으로 팔아쳐먹은 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때 정말 미친 듯이 팔아먹었습니다. 5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 생각해 보세요. 50년 뒤에 문재인이 살아있겠어요? 죽었지요. 벌써 죽어도 한참 전에 죽지요. 50년 만기면 우짜가 죽은 다음에 갑니 많이 소리가 나오는데 우짜가 보기엔 사실상 이거 돈 떼먹겠다 이 소리라고 봅니다. 넘어가고요. 말이 좋아 50년이지. 아이고 50년이 뭐 돈 묻어두고 50년 있어 보라 하세요. 자 넘어가고 엔화 보시면 엔화도 뭐 별로 뭐 변동이 없습니다. 예, 뭐 자주 해가지고 장중에서 153.634N이 됐는데 마이간에 뭐 결론적으로는 뭐 변동 없다 해가지고 1달러에 152.699N 됩니다. 우짜가 지금 엔화 관련해서는 1월 말에 그 엔화 개입 건이 터진 후에 이 다이나믹이 변했다라고 우짜가 좀 말씀드렸죠. 요거는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오늘 그 엔캐리 트레이드 현황하고 그리고 중국 위안화 해가지고 강세 뭐 엄청 많이 튄 건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강세입니다. 강세. 그러니까 엔화하고 엔캐리 트레이드하고 위안화 이거 강세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 가지고 아폴로에서 나온 건데 뭐 괜찮은 차트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제목은 엔캐리 트레이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2015년부터 2025년부터 2025년 예, 요래되죠. 이 기간 중에 엔화 표시 요거죠. denominate bank loan 그러니까 이 엔화 표시죠. 예, 일본 엔화 표시 해가지고 대출 규모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남뱅크 예, 바로 예, 그러니까 이거 비은행 차입자 예, 이래 되죠. 중국이란다. 일본 밖에 있는 비은행 차입자 이게 가지고 이거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 해가지고 차트도 보여주고 엔화 차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로 해가지고 지금 환산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예, 환산된 걸 보여준다 이게 됩니다. 말씀드려보면 2015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엔화 표시 대출 규모와 일본 밖에 위치한 비은행 차입자에 대한 미국 달러로 환산된 요거죠. 미국 달러로 환산된 요거 청색 미국 달러로 환산된 엔화 대출 규모의 추이를 보여주는 이 차트인데요. 본격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아폴로에서 나온 거. 자, 요거는 보시면 예, 엔캐리 옵션 파이낸스. 예, 요거는 뭐 그냥 역에 있는 금융 뭐 금융센터들의 뭐 엔화 대출 뭐 이래 얘기하는 거죠. 이 차트도 보시면 예, 별로 그렇게 크게 막 떨어진다든가 이게 없습니다. 즉 2012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모든 토탈 데이터네요. 모든 역외 금융센터들에 대한 엔화 대출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는 거냐? 예, 이래 될 수 있는데 요게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난 커머셜 넷 포지션 순 뭐 해가지고 뭐 포지션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엔화하고 달러 엔 그 환율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투기적 선물 포지션 요금이죠. 예, 청색 이거 뭐야? 청색이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연두색이라 해야 되나? 하여간 이색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투기적 선물 포지션 이거 자체는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데 이는 요거 쭉 떨어지잖아요. 이는 엔화 대출로 조달된 포지션이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뭐 앞에서 다 이거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청산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줍니다. 즉 뭐냐 투기적 선물 포지션은 급격한 변동을 보면서 빠르게 쫄아들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그 일본에서 뭐 엔화 그쪽에 해가지고 뭐 이거 장난치지 마라 하고 또 뭐 미국하고 공조해가지고 잘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나왔죠.
그러기 전부터 이미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다. 그리고 2025년 말 돼 가지고는 제대로 해 가지고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갔다 이게 됩니다. 청색은 이쪽에 봐야 되니까요. 요래 됩니다. 계약 건수가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더의 경우 현재 투기적 선물 포지션, 뭐 간단히 말해서 투기질 하는 거, 엔화에 대한 그 환율 투기질 하는 거, 이거는 현재 많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뭐 152엔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격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베센트의 트윗질인데 2월 10일인데 우짜가 해가지고 뭐 까먹고 있다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뭐 토요일이니까 뭐 밀렸던 게 가지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뭐 위안화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보시면 our goal is fair competition. 그러니까 말씀드려 보면 베센트가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이 경쟁 그리고 디리스킹 위험 완화이지. 디커플링이 아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다. 중국은 균형을 다시 맞추고 리밸런싱 균형을 다시 맞추고 1조 달러 지속적인 1조 달러라고 했는데 뭐 지속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고 하여간에 1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흑자 이거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게 어드레스 분명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베센트가 이거 언제 얘기했냐 이거를 갖다가 브라질에서 열린 BTG 팩추얼 CEO 컨퍼런스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했고요. 메시지 자체는 좀 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죠. 모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모두가 금덩이와 은덩이에 집중하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억수로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우짜가 1월 24일 뉴스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다? 중국 중앙은행 PBOC가 위안화 환율을 1달러에 7위안 아래로 설정했다고 우짜가 1월 24일 뉴스홈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해가지고 뭐 엔화 뭐 시장 개입한다고 저쪽 해가지고 쇼 나오고 뭐 폭락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자, 좀 더 들어가서 중국은 달러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를 수년 만에 최고 수준인 1달러에 6.90 위안까지 끌어올리는 걸 용인했고요. 일부에서는 이를 위안화 절상 압력의 결과다. 누가? 이 베센트 등의 이 절상 압력 이거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오랫동안 위안화 관련 이 절상 압력에 저항해 왔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1달러에 6.90 위안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이쪽까지는 가도 된다라고 한 것은 다른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위안화 강세는 현재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중국 주택시장 분위기 속에서 자본 유출을 억제해서 중국 중산층의 부의 축적 효과를 가져오고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시진핑은 제15차 5개년 계획, 이거 5개년 계획이 언제까지냐면 2026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 가지고 이 공산주의 쪽 이쪽에서 원래 그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이런 것만 했죠. 자, 이거 똑같이 해가지고 개발했던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 저 박정희 때 해가지고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자주 합니다. 공산권에서. 시진핑이 제15차 5개년 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되는 거 여기에서 소비를 경제성장의 60% 이상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요번에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무역 수지는 관세라는 역풍 속에서 2025년 작년에 1조 1,900억 달러라는 이례적이고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제, 특히 제조업과 공급망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켰지요. 중국의 2025년 4사분기 GDP 성장률 역시 4.5%로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비중이 2025년 이전에는 4.3%,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4.3%인데 2025년 작년에 8.5%로 약 100% 정도 증가했다는 건 주목할 만하고요.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의 위안화 사용량은 35% 급증했습니다.
즉 위안화 가치가 소폭 상승하면서 달러엔 환율 약세에 비해 위안화 보유가 더 매력적으로 변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카이치 압승 후 올리고 좀 바꾸고 다카이치 압승 후 일본은 재정 적자 확대와 엔캐리 트레이드 변동성 심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엔화 가치가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불안정한 가운데 위안화는 무역 결제 수단으로서 조용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달러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베이징은 전 세계를 상대로 대놓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위안화를 갖다가 위안화 쓰는 걸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작업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뭐 관련해서 우리가 뭐 블룸버그 차트를 갖다 올려놨습니다만 뭐 토탈 소셜 파이낸싱 해가지고 뭐 신규 위안화 뭐 대출 이건데 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요걸 갖다가 지금 뭐 데이터 나왔으니까 가지고 일단 뭐 차트 보여드렸으니까 말씀드리죠. 하여튼 위안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꼬라지는 베이징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갖다가 점점점 이 결제 수단으로 점점 많이 쓰게 확장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도 올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국경 간 결제해서 위안화도 많이 쓰게 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중국 경제 데이터 발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첫 번째 위안화 신규 대출은 2025년 12월에 9,100억 위안이었는데 2026년 1월에 4조 7,100억 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작년 1월에 5조 1,300억 위안이었고요. 시장 예상치가 2026년 1월 예상치가 5조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됩니다. 즉 중국 당국의 내수 진작용 경기 부양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중국의 N2 통화 공급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8.5%였는데 2026년 1월에 9% 이거 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위안화 뭐 이건데 하여간에 뭐 N2 통화 공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347조 1,900억 위안으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뭐가? 중국의 M2 통화 공급이요. 이어서 미결제 위안화 대출 증가율도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6.4%인데 이거 6.4% 이게 최저였거든요. 역대 최저였는데 올해 2026년 1월에 더 떨어졌습니다. 6.1%로 역대 최저를 갖다가 역대 최저치를 다시 또 경신했다 이게 됩니다. 좀 별로 안 좋은 소식인데 하여간 이어서 중국 경제의 신용과 유동성을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사회융자 총량 이거죠? 토탈 소셜 파이낸싱 사회융자 총량이 2025년 12월에 2조 2,100억 위안에서 2026년 1월에 7조 2,200억 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요거 2025년 1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거 사회융자 총량이 7조 550억 위안이었으니까 여기서 증가한 거죠. 그런데 뭐 아셔야 될 게 뭐 있는데 이거 보는 거 보면 이거 뭐 노란색 요거 보면 매년 1월 달마다 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뭐다? 사회융자 총량은 매월 1월 달이 가장 많이 증가합니다. 요래 된다. 관련해서 또 해가지고 중국 관련 얘기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죠. 방금 전에 우자가 중국의 통화공급 M2 통화공급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관련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누구냐 하면은 좀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스티브 행크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맞는 얘기를 잘 합니다. 맞는 얘기 잘 하는데 이 중국에 있어서는 조금 안 먹힌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걸 가져왔습니다. 뭐 이거는 스티브 행크 이 교수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거 차트고요. 말씀드려보면 스티브 행크 교수는 중국의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연율로 8.5% 이거는 작년 12월 데이터고요. 1월 달에는 9%로 나왔습니다. 연율로 8.5%인데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뭐 이거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이고죠. 타겟 인플레이션 2% 이래 됩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필요한 이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얼마냐면 10%입니다. 10%인데 이제 1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결국 통화 공급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요거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재명 팬들하고 이쪽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언제?
우리나라 뭐 물가 어떻고 저쩌고 이래 얘기할 때 핑계를 댄 게 그 통화 공급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짜는 그거는 단순하게 그거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행크 교수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즉 무슨 말이냐, 행크 교수의 말처럼 통화량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디플레이션 귀신이 제대로 씌인 중국의 경우에는요, M2 통화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서 CPI 인플레이션율이 그대로 따라가는 교과서적인 세상이 아니지요. 이 디플레이션 귀신이 있으니까 핵심은 뭡니까? 단순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통화를 사용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 자신이 하려고 돈을 쓰려는 의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신뢰도가 떨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가게들은 저축을 하고요.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은행들은 부실 대출을 늘리는 대신, 즉 대출을 갖다가 더해주는 것 대신에 기존 대출을 연장하고요. 그리고 통화 유통 속도는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M2 증가율, 통화 공급 증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통화가 해당 시스템 안에 갇혀버려서 상품과 임금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일본에서 봤습니다. 일본에서. 즉 통화 공급 증가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소리고요.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 민간 수요 부진, 재정 발행과 신용 지원을 통한 국가 주도권 강화, 이거 퉁쳐서 짧게 말씀드리면 경기 부양책이죠. 경기 부양책 등 일본식 경제 역학을 이미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문자가 이거 2024년에 올린 그 영상에서도 중국 망했다 노에서 일본하고 그냥 비교를 했습니다. 중국하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 은행들에게 미 국채 신규 매입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나왔다고 소개해드렸죠. 이거는 좀 깊이 들어가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내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노력에 따라 중국 은행들에게는 더 큰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중국의 미 국채 신규 매입 금지와 보유 중인 국채 매각 권장하는 것은 경제 안정, 누구 경제 안정? 중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 중국 은행 시스템을 동원하려는 의도에 가깝다. 누구의 의도? 중국 당국의 의도에 가깝다. 이렇게 우짜객적으로 봅니다. 즉 핵심은 단순히 통화 공급량 증가하고 이걸 갖다가 인플레이션하고 바로 직결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트럼프 두 번째 보낸다고? 두 번째는 우짜가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부시 항모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포드 항모를 보낸다고? 이거 카리브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 건이죠. 거기에 가지고 포드가 가 있는데 이걸 중동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그래 되네요. 그러면 두 대 맞출 수 있지. 그러면 두 대 맞출 수 있는데 맞춘다 하더라도 우짜가 어제 말씀드렸죠. 중국산 이거 대스텔스 레이더 이런 것도 중국이 지금 보내줬고 이미 배치했고, 그리고 GPS 전파 방해 장치에다가 수포핑 장치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미사일 들고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드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 아예 위성 사진을 까고 있다고 우짜가 어제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어드밴테이지가 중국 덕분에 좀 많이 됐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또 약 팔고 앉아있는데 이 곧 출발해서 이란 협상 결렬 대비한다 이러는데, 이래봤자 이 다음 주에 일 터지는 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우짜견적으로. 터진다고 해서 설 연휴 끝나고 이거 다다음 주 그때쯤 되면 어째 좀 일이 나지 않겠나.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힘듭니다. 이 트럼프가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먹였던 관세를 갖다가 대폭 인하할 거라는 얘기가 이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중간선거 때문에 그래요. 중간선거 때문에 이 관세를 갖다가 먹였던 걸 갖다가 이제 대폭 인하하니 많이 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란을 친다? 이란을 쳐서 유가를 갖다 폭발시킨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 어째는지 한번 보면 되고요. 뭐 트럼프야 뭐 탁구짓 하면 되는 거고.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중국이란다. 영국 관련해 가지고 우짜가 스타머가 곧 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업데이트 된 얘기를 갖다가 우짜가 좀 말씀드립니다. 스타머의 전 비서실장 모건 맥스윈이 요 친구죠, 이 친구. 사진 찍히는 걸 억수로 치라는 친구. 모건 맥스위니가 운영하는 싱크탱크 레이버 투게더, 그러니까 뭐 노동, 함께 노동, 뭐 이런 그런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홍보회사 ACPO에다가 3만 달러를 지불해서 영국 정부가 싫어하는 기사를 쓴 언론인들을 조사한 것으로 뽀록이 났습니다. 예, 좀 뽀록이 또 났습니다. 이 친구가 또 그 러시아 억수 싫어하거든요. 관련해서 또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그 러시아에 뭐 좀 뭐 바른 소리 했다. 친 러시아도 아니고 바른 소리 했다.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바른 소리 했다. 이런 친구들도 이 사찰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스타머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앱스타인 건도 걸려있고. 하여간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립니다. 스타머 나간다고 떠들었으니까 뭐 업데이트 해야겠죠? 예, 이래 넘어가고요. 이번에 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해가지고 경제 얘기를 또 말씀드리죠. 요즘 뭐 날씨가 추워서 전선 쪽은 뭐 소강 상태고 이런데 경제 쪽은 계속해서 신호가 좀 멜랑꼬리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이 뭐 어제 가지고 발표됐죠. 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인데 발표됐는데 러시아 인플레이션율 CPI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5.6%에서 2026년 1월 이번 달에 지난달이구나. 1월 달에 6%로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뭐 5%에서 6%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MOM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라면 2025년 12월에 0.3%인데 2026년 1월에 1.6%로 와이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YOY로 나온 거고요. 이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러시아 쪽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걱정이 더 심하다 하면서 금리를 갖다가 16%에서 마이너스 50bp 빅컷을 해서 15.5%로 인하했습니다. 즉 중국이란 자꾸 말이 씹히네.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는요 현재 이거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아니고 이 인플레이션 퍼런 거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아니고 이거 디플레이션 우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은행들이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게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디플레이션 기운이 세지고 있다 이러면서 금리를 갖다가 마이너스 50bp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해서 15.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가지고 또 넘어가 보면 네, 요거는 이거 뭐 말하기 전에 우자가 그 미국 인플레이션율도 발표됐으니까 뭐 끼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차트는 뭐 해가지고 미국 대기업 파산 심각 수준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2.7%였는데 2026년 1월에 2.4%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CPI 인플레이션율은 MOM 전월 대비로 하면 2025년 12월에 0.3%에서 2026년 1월에 0.2%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 뭐 일본식 말로 하면 그런 물가지수 뭐 이래 되죠. 코어 CPI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2.6%에서 2026년 1월에 2.5%로 살짝 하락했고요. MOM 전월 대비를 하면 코어 CPI는 2025년 12월에 0.2%인데 요거는 오히려 2026년 1월에 0.3%로 상승했습니다. 좀 내려가긴 내려간다. 분위기가 많이 내려간다 이래 말하기는 좀 그래요. 하여간에 뭐 지켜봐야 된다. 트럼프가 지금 그 인플레이션 이걸 갖다 내리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를 갖다 대폭 인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넘어가서 요거 제가 소제목으로 말씀드릴 미국 대기업 파산 심각 수준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2월 첫째 주 미국 대기업 9곳이 파산 신청을 했고요. 덕분에 3주 평균, 이건 뭐 3주 롤링 에버리지 나와있죠. 3주 평균 파산 신청 건수는 6건으로 2020년 우한폐렴 리세션, 이거 뭐 여러 가지 우한폐렴 리세션,
요거죠, 요거. 2020년 우한폐렴 리세션 이후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거 까놓고 말씀드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어떻습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기업이 아니죠. 근데 그런 대기업에서 뭐 미국 말로 하면 뭐빅 요거 나죠. 빅 컴퍼니 이래 되는데 뭐 우리말로 해서 그냥 대기업이랍니다. 이런 대기업이 3주 평균 파산 신청 건수가 6건이라는 소리는 3주 동안 약 18개의 대기업이 파산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21세기 들어서 이보다 더 심각한 파산 사례는 2000년 닷컴 버블, 여기 있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그 2008 금융위기, 2008 금융위기 요때, 요때 되죠. 그리고 2020년 우한폐렴 요때, 딱 세 번입니다. 딱 세 번 이때였고, 이 세 번의 시기 모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한폐렴 기간 그리고 이후에 패드가 금리를 거의 0%까지 인하했지요. 그러면서 당시 기업들은 사실상 제로 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차입했고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금리가 오르면 상환액도 늘어난다는 소리가 되죠. 자, 그러다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패드가 인플레이션 억제한다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저금리로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게 억수로 버거워집니다. 왜? 변동금리니까. 게다가 트럼프 관세가 또 원투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또 터졌는데 트럼프 관세로 인해 수입품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업 및 제조 분야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압박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매점과 음식점 같은 소비자 대상 사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파산이 늘어난 거 이거는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서 대기업이 파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공급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며 채권자는 손실을 입고요. 투자자 신뢰도는 하락하는 이 리플 이펙트, 파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파산 속도가 공식적으로 선언된 리세션, 이 리세션이 아닌 시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인데요. 이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이면에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자, 이러면 전문가들은 미국 내 정크본드 등급 기업의 부도율이 2026년 중반까지 4.25%에 달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고요. 대부분 올해 2026년 내내 파산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까닭에 패드의 금리 인하, 앞으로 패드 금리 인하하면 차입 비용을 낮춰서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해당 지원 효과,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 경제에 도달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2026년 하반기가 되어서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 파산 물결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에 파산한 주요 대기업을 좀 말씀드려보면 미국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레스토랑 스포츠바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습니다. FAT 브랜즈라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항만 그리고 항만 포트 투 도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항만에서 문화까지 솔루션 이를 합니다. 포트 투 도어 솔루션 이 분야에서 북미 지역 최고 기업인 STG 로직스가 있고요. 파산한 회사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드카 같은 프리미엄 증류주와 와인을 생산 유통하는 글로벌 기업 STOL 이랬는데 스토리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들 이 기업들이 2026년 1월 지난달에 파산했다 이게 됩니다. 분명히 이거 미국의 대기업들 여기가 파산하는 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문가고 이거 벌써 39불이 돼버렸네. 네, 이거는 또 미국의 주택 압류 해가지고 바닥 찍고 다시 상승한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주택 압류 건수는 2014년 4분기 12만 1560건,
2025년 우자가 분기별로 말씀드린 겁니다. 2025년 4사분기에 좀 전은 2014년이고 이거는 2015년 4사분기에 10만 3,860건, 이거 2016년 4사분기에 7만 8,600건, 그리고 2017년 4사분기에 6만 8,980건, 2018년 4사분기에 6만 7,860건, 2019년 4사분기에 7만, 이렇게 쭉 가죠. 2019년 4사분기에 7만 1,320건, 그리고 2020년 4사분기에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서 1만 4,180건, 그리고 2021년 4사분기에 더 떨어져가지고 8,860건으로 바닥을 찍습니다. 요 바닥 찍는 거죠. 요 바닥을 찍고요. 이후에 2022년 4사분기에 34,180건, 2023년 4사분기에 44,420건, 그리고 2024년 4사분기에 41,220건, 뭐 전반적으로 쭉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2025년 4사분기에 58,040건으로 1년 전, 그러니까 2025년 4사분기 기준으로 하면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40% 증가했습니다. 이거 우한폐렴 이전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요게 요 정도 2019년이 되겠죠. 이전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2021년에 현재 바닥을 찍고 상승 중이다 이게 됩니다. 제가 뭐 복잡하게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다 이게 됩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압류 건수는 개선된 것이 아니라 모라토리엄 상환유예 절차적 안전장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압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고요. 요때 우한폐렴 때 중단되었기 때문이고, 이후에도 압류 절차는 하룻밤 사이에 재개되지 않아서 연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손실보상 옵션이 모두 소진되고 대출관리 기관이 실제로 파산 신청을 하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압류 건수는 서서히 현재 증가 중이다. 바닥 찍고 서서히 증가 중이다. 이래 됩니다. 2025년 4사분기 YOY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했지만 우한폐렴 이전의 정상 수준이 언제다? 2019년 요거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 라인이 꺼지잖아요. 2019년 이때 해가지고 7만 1,000건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게 정상화 과정에 있다. 더 올라간다. 정상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주택 압류 건수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차용자의 완충 장치가 약해졌기 때문인데, 고정금리 주택 대출자들조차 세금, 보험료, 에스크로 이거 저거 택배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해 보시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세금, 보험료, 에스크로, 그리고 HOA라고 있습니다. 홈 오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주택 소유주 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HOA에 내는 또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상되면서 더 이상 고정된 상환액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고 대출 금리가 강화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재융자 자체가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어렵고요. 또한 노동시장 악화와 다른 분야의 소비자 연체율 상승까지 겹치며, 제가 어제 또 신용카드 연체율 심각 연체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분야의 소비자 연체율 상승까지 겹치면 사람들이 회전신용, 즉 신용카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주택 문제까지 겪게 되면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이 디폴트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경기 사이클 후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주택 압류 사태는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재융자라는 탈출구가 사라질 때 그때 시작되지요. 따라서 이거 2008 금융위기 때 봤잖아요. 따라서 미 주택 압류 건수는 최소한 2017년부터 2019년 수준, 요거죠. 2017년부터 2019년 수준, 이 수준으로 복귀할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실업률이 의미 있게 상승한다면 증가세는 더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택시장의 어려움은 항상 그렇듯이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요. 왜? 사니까 왜? 정 안 되면 살면 되니까. 주택시장의 어려움은 항상 그렇듯이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일단 법적, 서비스적 관련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압류죠, 압류. 압류가 다시 시작되면 한동안 이 압류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건 해가지고 미국에 해가지고 베이커 휴지에서 발표하는 오일리그하고 토탈리그 카운트입니다. 말씀드려보면 2월 13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지에서 발표하는 오일리그 석유 드릴링 숫자는 전주 412개에서 이번 주 그러니까 2월 13일로 끝나는 주 기준에서 409개로 3개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토탈 리그 카운트 전체 드릴링 숫자는 전주와 동일하게 551개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산수하면 나오죠. 천연가스가 3개가 증가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좀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또 소제목으로 민스키 사이클. 간만에 한 시간 갈까요? 민스키 사이클 3단계라는 소제목으로 오자 말씀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S&P 500 개별 종목 옵션의 델타 조정 전 명목 거래량이 어느덧 이 5,300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이거 거래량의 경우 2024년 10월 이후 2배나 증가했고요. 2024년부터 2025년 평균은 3,500억 있습니다. 위험 선호실 심리가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이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정말 심각하게 걱정되는 수준이다. 이게 됩니다. 옵션질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걸 말씀드린 상태에서 우짜가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자, 민스키 모먼트는 뭐 대부분 다 아시죠? 민스키 모먼트는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뭐 단계별로 해가지고 민스키 모먼트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말한 거 뭐 했지. 이거 투기적 뭐 차용 단계 그리고 폰지 단계 그리고 문제의 민스키 모먼트 이렇게 나오죠. 자, 말씀드려보면 트럼프가 주식판 부양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거 주식판 부양을 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절박하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가 절박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6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라 경제입니다. 경제. 그리고 지가 싸질러오는 업보. 뭐죠? 관세입니다. 관세. 이거하고 싸우는 거다. 지하고 싸운다. 거울 갖다가 앞에 대놓고 지금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간에 트럼프가 해가지고 절박한 신호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스키 모멘트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이만 민스키죠. 이 하이만 민스키에 따르면 장기 상승 사이클에서 신용 사이클, 거기서도 또 신용 사이클이 있는데 신용 사이클에는 3단계가 있다. 뭐 민스키 모멘트 터지는 거는 뭐 일단 빼고 요 3단계가 있다. 이게 됩니다. 이 3단계가 있고 민스키는 신용 사이클에서 차입자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3가지 진행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지 단계죠. 해지 단계. 좀 더 늘려서 말씀드리면 해지 금융 단계인데 이 해지 금융 단계에서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자와 원금 상환 모두를 충당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요. 안정적인 단계입니다. 특히 이 해지 금융 단계는 어떤 때 뭐 보초로 보인다? 경기 침체 이후에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볼 때 흔히 목격됩니다. 이게 해지 단계가. 자, 다음으로 투기적 금융 단계, 투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단계, 이게 되겠죠. 이 단계는 현금 흐름이 이자 지급은 충당하지만 원금 상환은 불가능한 단계가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단계 됩니다. 이때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차입자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지속적으로 재융자해야 됩니다. 자, 2단계를 넘어가서 3단계 가면 아이고 끝내주죠. 폰지 단계입니다. 자, 폰지 금융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현금 흐름이 이자도 현금도 충당하지 못하는 아주 골 때리는 단계로서 차입자는 기존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 또는 담보 제공을 해야겠죠. 자산 가격이 상승해야 될 이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신규 차입 및 자산 매각에 의존합니다. 누가? 차입자들이. 경기 순환에서 가장 불안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폰지 단계가. 흔히 유포리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게 바로 이 폰지 단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 2월 현재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우짜가 보기에는 이 폰지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과는 반대로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야 되기 때문이죠.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4년과 2025년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은행들의 상업대출 증가 중 사실상 거의 모두는 비예금 금융기관
바꿔서 말하면 우리식으로 더 뭐 신속한 이름을 하면 비은행 금융기관 이걸 특정하면 뭐가 됩니까? 사모대출과 사모펀드 등에서 대부분의 상업대출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본질적으로 뭡니까? 섀도우 뱅킹,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산 가격 상승이 멈추면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게 변하며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 즉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인데 뭐 악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악순환이 시작되며 최근 확인된 증거로는 뭐가 있습니다. 증거로는 주택 가격과 AI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 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이거 배너 사이클 해가지고 우짜가 한번 2주 전인가 뭐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번 설에 뭐 가족 친지 뭐 친구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낸다 하시더라도 주식판 등에 현재 돈을 투자한 분들은요 성면절이라고 하더라도 경계를 지금 돈 돌아간 판에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2월 1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설 지나고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 해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